맨유가 마운트에 이어서 두 번째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데헤아가 팀을 떠나게 됐고요. 데헤아의 대체자로 인터밀란의 오나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오나나의 영입에 정말 가까워졌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나나의 이적이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나나와 데헤아의 가장 큰 차이는 오나나가 발밑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발밑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오나나가 발밑이 가장 좋은 골키퍼다 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활약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데헤아에서 오나나로 골키퍼가 바뀐다는 것은 물론 데헤아가 많은 선방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발밑에 있어서 팀의 후방 빌드업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맨유의 후방 빌드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나나는 테나하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주전 골키퍼로 사용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나하 감독의 전술에 매우 적합한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헤아와 오나나의 차이는 애초에 지난 시즌부터 테나하 감독이 맨유로 부임할 때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는 무엇이냐? 데헤아가 패스를 보내준 범위와 오나나가 패스를 뿌려준 범위를 비교한 자료인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오나나와 데헤아가 패스를 많이 뿌려준 위치거든요. 그런데 데헤아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데헤아가 정말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만 패스를 뿌려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오나나의 패스 범위를 보시면요. 오나나는 이 아약스 시절 때의 패스 범위인데 오나나가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 정말 넓은 위치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다 라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헤아와 오나나가 기본적으로 발로 볼을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 차이가 엄청난 것에 더해서 데헤아의 킥 능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은 상대팀으로 하여금 맨유가 어떤 지역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장면들을 보면 데헤아가 볼을 잡았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데헤아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팀에서 최전방 투톱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매우 좁은 간격을 형성하면서 맨유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 최전방에 있는 선수 두 명이 데헤아의 패스 범위가 기본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헤아가 좌우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데헤아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위치가 순간적으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좌우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헤아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만 있다면 맨유가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수월하게 풀어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팀의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요. 앞쪽에 위치한 선수들에 비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은 측면에 있는 맨유의 선수들에게 달려나가는 이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되는 상황인데 데헤아가 패스를 길게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수비라인 바로 앞쪽에 에릭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지 못하겠으니까 앞쪽에 있는 에릭센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릭센이 볼을 받는 순간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헤아의 패스가 나가는 순간 이미 에릭센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이 데헤아의 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팀 선수가 강하게 에릭센을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당연히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찾아오면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실제로 실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두면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맨유의 후방 빌드업은 데헤아를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방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오나나의 플레이를 보면 데헤아와 천재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나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이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거든요. 맨시티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서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앞쪽에 있는 인터밀란의 선수들을 모두 압박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나나는 아까 데헤아와는 다르게 패스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주면서 인터밀란이 맨시티의 압박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오나나가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맨시티의 압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오나나의 패스 자체가 굉장히 낮고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게 발밑이 좋은 골키퍼와 그렇지 않은 골키퍼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발밑이 좋지 않은 골키퍼는 약간만 먼 지역으로 패스를 할 때 패스의 구질이 굉장히 높고 채공 시간이 길고 그리고 굉장히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느리게 패스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요리스 골키퍼의 예를 들어보면, 요리스 골키퍼도 발밑이 좋지 않은 골키퍼잖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들어오니까 요리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굉장히 높고 채공 시간이 길게 패스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가 굉장히 높고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 볼이 떨어지는 시간 동안 상대팀이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긴 했는데 높고 느리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요리스의 패스를 토트넘 선수가 아니라 상대팀 선수가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실점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노이어라던가 테어슈테겐, 알리송, 에데르송, 램스데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렇게 완만한 패스가 아니라 낮고 빠른 패스를 구사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장면에서 오나나가 패스를 길게 완만하게 줬다면 당연히 맨시티의 압박을 받을 만한 시간들이 길어지는데, 오나나의 패스가 낮고 빠르게, 심지어 맨시티의 선수들 사이로 아주 낮고 빠르게 패스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골키퍼로부터 동료 선수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가 됐을 때 맨시티의 선수들이 달려들기 전에 미리 패스를 받는 선수가 이미 볼을 컨트롤해서 맨시티의 압박을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오나나와 데헤아의 차이는 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나나의 플레이들을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나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좌우 측면에 인터밀란 수비수들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까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오나나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정말 겁이 없는 플레이죠. 그리고 끌고 올라온 다음에 자신이 직접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이게 어떤 패스냐? 맨시티의 선수들 사이로 패스가 전개가 되고요. 이 패스가 심지어는 앞쪽에 있는 맨시티의 공격수를 지나쳐서 심지어는 맨시티의 미드필더까지 지나치는 패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나나의 패스 한 방에 맨시티의 전방 압박과 미드필더 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곧바로 앞쪽에 있는 라우타로에게 패스가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오나나의 패스 한 방에 인터밀란이 수비 라인에서 단 한 번의 라우타로에게 매우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된다 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패스 능력을 오나나가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선수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볼을 잡았을 때 마치 미드필더처럼 상대가 압박을 걸어올 때도 상대 선수 라인 사이로 스루 패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 패스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맨시티가 분명히 압박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나나의 스루 패스가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이 패스가 한 방 들어가면서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루카쿠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맨시티의 압박을 완벽하게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오나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자신한테 압박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홀란드가 원래는 옆에 있는 인터밀란의 수비수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오나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오나나를 향해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홀란드가 비워둔 선수를 압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마크하고 있는 선수를 압박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나나의 패스가 전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루카쿠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앞선 장면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홀란드가 오나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옆에 있는 수비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약간 앞으로 끌려나갔다가 미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지 못해서 인터밀란이 오나나의 패스를 받아서 너무나 편안하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발밑이 좋아서 후방 빌드업 상황에 마치 수비수처럼 미드필더처럼 가담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수의 숫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 명 늘어나는 순간 거기서 전방 압박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압박할 때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지 못하는 선수가 한 명쯤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후방 빌드업이나 경기 전체의 빌드업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르디올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여러 감독들이 골키퍼의 발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포든이 오나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압박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홀란드 또한 홀란드가 중앙에 있는 브로조비치를 꽤나 밀접하게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오나나가 위험을 감수하고 포든과 홀란드 사이로 요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까 라는 예측을 홀란드가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나나가 요 좁은 공간 사이로 정말 용감하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브로조비치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인터밀란이 맨시티의 압박을 이겨내고 후방 빌드업에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압박을 하던 이 포든이 어이가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나나가 이렇게 선수 사이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큼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선수 사이로 패스를 보내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대담함과 용감함이 더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선수고요. 그리고 패스의 구질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높고 느리지 않고 낮고 빠른 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고 심지어 이 선수가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써요. 그래서 상대팀이 오른발 각도를 막으면서 의도적으로 압박을 들어올 때 오나나가 왼발을 사용해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나나가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오나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홀란드가 오나나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방향을 읽어내면서 한쪽 측면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홀란드가 자신의 오른쪽을 마크하니까 오나나가 패스를 주려다가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홀란드를 앞에 두고 심지어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가 뒤늦게 따라오는 순간 오나나가 이미 패스를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오나나가 얼마나 용감하고 발밑에 자신이 있는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발을 쓰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오나나의 패스가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나나가 선수 한 명을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맨유가 영입을 한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에릭센, 카세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한테 가해지는 상대팀의 압박 숫자가 줄어들면서 순간적으로 맨유가 편안하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모로 이 오나나를 영입한다는 뜻은 맨유가 드디어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골키퍼를 얻었다 라는 것에 동시에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그리고 그 앞쪽에는 뭐 에릭센이나 브로 페르난데스. 이제는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스쿼드를 비로소 구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테나흐 감독이 뭐 에릭센이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마다 후방 빌드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롱패스 전략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경기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테나흐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포기하는 경기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오나나 요 이제 중앙 수비 라인과 골키퍼 라인 요 세 명의 삼각형 라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정말 후방 빌드업에 관해서는 최상위권 레벨에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나나가 맨유로 오는 순간 맨유의 후방 빌드업은 지난 시즌과 180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